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지금 책이 막 도착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로 해가지고 25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교재 24페이지 26번부터 보도록 하자고요. 26번 보면은 소년 보호 사건, 여기서 항상 문제에 있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한정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소년 사건의 조사와 심리 절차에 관한 설명 이렇게 출제한 것인지를 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6번은 보호 사건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1번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보호 사건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년 사건으로 출제가 됐다면 1번 선지,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형사 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재판 공개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자, 2번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소년 분류심사원의 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소년법 규정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 등에 하는 법률 제19조에 2에서 이 결정 전 조사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그 소년법이나 보호관찰법 다른 그 법률과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관련된 다른 그 법 조문까지 같이 연결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3번 대상 소년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동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상 소년의 참고인이 보호자 또는 참고인이 이런 식으로 함정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러게 되면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상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다. 자, 대상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지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도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죠.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 있어서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선지는 이렇게 뒤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자, 5번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소년을 병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 5번 선지를 보면 이것은 임시 조치에 관한 그 규정이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병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요양소 위탁할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임시조치의 그 종류가 세 가지 종류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다. 근데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권을 박탈시키는 수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이것은 수용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됐던 소년이 기소가 돼가지고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라면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 그 기간을 자유형 집행받은 형기로 인정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뭐 보호자나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그 기간은 자유형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여기 기간 관련해서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병원 요양소 위탁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고 한 번에 한해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장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나 소년 분류 심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위탁 기간이고 단 한 번에 한해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기간은 최장 기간이 2개월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다져나갈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27번 보호사건의 그 조사와 심리에 대한 그 설명. 1번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비행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것도 앞에서 그 다뤘던 내용이죠. 26번에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확실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할 때는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X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 거 복습할 때는 중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라. 자, 2번 소년부는 조사 심리할 때에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 X 하고, 그 다음에 3번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한 사건의 본인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다. 전형적인 함정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옆에다가 별표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참고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환의 대상이긴 하지만 동행영장 발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번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그 결정으로서 병원에 위탁하는 조치, 보호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최장기간이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리고 위탁기간 최장기간 2개월인 임시조치는 뭐다?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임시조치의 기간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소년법 32조와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했어요. 그래서 보호처분하고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소년법 제18조와 제32조, 32조의 2, 33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헷갈리기가 쉽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세요. 28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별표 2개 하시고, 자 1번 소년 보호 절차와 형사정처로 소년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것. 2번 검사는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년 분류심사원에는 소년의 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년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받으면 결정전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살며시 뭘 집어넣어가지고 함정을 유도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소년 교도소장으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검사가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소년 교도소장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장, 소년 분류심사원장, 소년 원장이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장은 경찰서의 장으로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면서, 그래서 28번
확실히 그러한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알아두고, 우리나라 소년법은 검사 선의주의이고 이 영미법계의 이 소년사건 처리는 법원 선의주의이다. 그래서 일본도 법원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검사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국친 사상의 바탕을 둔 영미형과 교육형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대륙법계의 소년법원 제도를 절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 소년법이다 했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그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보호처분 계속 중에 자유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먼저 보호처분을 집행한다로 잘 바꿔요, 이것도. 그래서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그래서 나중에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치료감호하고 형벌이 이렇게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해요. 그래서 그 치료감호 선집행주의하고 이렇게 이 보호처분 후집행주의, 이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내용 같은 경우도 아차하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주의하도록 하세요. 5번 검사가 관할 소년부의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 심리하여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는 당해의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뭐예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냐, 아니면 소년부에서 심리하다가 발견된 사건이냐를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견된 사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예요, 송치해야 한다야. 그렇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사건이니까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금고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그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죠. 이것이 그 송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사에게 거꾸로 보내는 것. 그래서 거꾸로 역자 써서 역송제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낼 송자 검사검자 써서 검사에게 보낸다, 송검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미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검했을 때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49조의 2하고 역시 제7조, 이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대비시켜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법령풀이집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49조와 7조는 나란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29번에 있어서 1번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이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부에서 하는 것은 없다 했어요. 그래서 1심 소년 사건 관할은 소년부 단독 판사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죠. 앞으로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치료감호 사건이나 전자장치 부착법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서 이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사건에 대한 관할은 합의부 관할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했고,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이것은 당연히 종국 처분이 아니라 중간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형사 절차로 하면 미결 수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했어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다음에 3번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다른 소년부, 다른 관할 소년부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리고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있다이죠. 그래서 그 필요적 이송인지 의무적 이송인지도 주의할 내용이에요. 3번은. 그리고 이 30번에 있어서 1번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년 보호 사건 관할만 행위지나 현재지까지도 포함이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보호관찰관이 됐을 때 보호관찰관님의 관할은 주거지이죠. 그래서 주거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소년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벌금으로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벌금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면 무조건 X다. 금고 이상이죠. 또 금고 이상 이것을 징역 이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라. 징역 이상이 아니고 금고 이상이다. 그래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 지금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견된 경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송치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송치해야 돼? 관할 지방법원으로 직접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 기관도 잘 바꿔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3번 소년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서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심리 결정이죠. 불심리 결정은 중간 결정이 아니라 종국 결정에 해당이 된다. 다음 4번 선지 보시면 이 4번 이것은 단기 소년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기 소년 송치 기간 6개월 이내 맞죠? 그리고 장기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을 또 1년이나 3년으로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하고, 그 다음 단기자가 들어가는 두 가지 보호 처분이 헷갈리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 보호관찰을 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하고 장기 보호관찰 뒤바꾸는 함정 문제 항상 주의하자 했어요. 출제자들은 단기자가 들어가 있고 장기자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잘 헷갈린다는 것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묘하게 출제 잘하니까 항상 이 소년법에서 단기자가 나오면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해라. 그래서 단기 소년 송치는 6개월 이내지만은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지 1년 이내도 아니다. 그리고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지만 소년 송치 기간은 2년 이내이죠.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 이내. 그리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연장이 인정되지 않지만은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님의 이 신청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최장 3년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관찰관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확실하게, 특히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4호처분과 5호처분, 단기 4호처분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장기 보호관찰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상 응용지문, 이것은 함정 패턴으로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예상 응용지문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함정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소년부에 다시 송치할 수 없고 다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보호처분과 형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다만 19세 이상인 것이 발견돼 가지고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19세 이상이죠. 범죄 행위를 했는데 19세 이상은 소년부에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취소시키는 거죠. 소년부에서 결정한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19세 이상으로서 범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10세 미만인 사유로 보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점. 그 다음에 그 4번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보호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보호정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다만 가족이나 뭔가 걸려들죠. 가족이 아니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호정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소년 판사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년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에 있는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부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관은 소년부 소속이기 때문에 명할 수 있다고. 일반 그 형사법원에 있어서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거. 31번 이것도 사례형 문제인데 간단하죠. 항상 그 소년법에서 사례형 문제 나오면은 나이를 그 주의해라. 13세예요. 그러니까 이 13세는 범죄 소년에는 전혀 해당될 수 없죠.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조치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 13세는 우범소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범소년인지 아니면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3세인지 이걸 구분해야죠. 네, 여기 음주, 밤늦게 귀가하는 이런 거 일탈행위를 개념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비행 또는 신분범죄라고 그랬죠. 주의비행 또는 신분범죄 행위를 한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우범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범소년에 대해서 이 보호자가 소년부에 성행교정 해달라고 이렇게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 범죄소년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당연히 13세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후처분이나 오후처분 모두 13세 우범소년에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임시조치로서 소년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을 위탁할 수 있죠. 그리고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이게 6호 처분이죠. 그렇지만은 12세 이상자에게 할 수 있는 수강명령은 가능하지만 14세 이상자에게만 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은 역시 나이 항상 그 주의하죠.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그리고 10세부터 13세까지죠. 13세까지, 그러니까 14세 미만이야지 14세 이하가 들어가면 틀린 선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보호사건 대상이고 우범소년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된다 했죠. 그리고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소년 송치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범소년에서도 제한 없이 10가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 소년에 대한 그 보완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하며 소년을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둔다. 이 점에서 성인에 대한 보완처분은 1차적으로 사회 안전과 보호, 즉 사회 방위를 목표로 하지만은 이 소년에 대한 그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의 일종이긴 하지만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그 뒷받침하는 보호원칙이 뭐다? 보호주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3번 14세 미만자로서 촉법소년이죠.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이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여기 연령과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보호처분의 세 종류,
세 종류 바로 떠올려야지. 그렇죠. 뭐예요? 이 단기 이 보호관찰이나 장기 보호관찰이 아니고 장기 소년원 성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회봉사명령, 휴강명령. 그래서 이 휴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성취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세 가지 보호처분이 이 4번 선지와 함께 바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인데, 출제자들은 역시 사회봉사명령하고 수강명령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면 해야 되겠고, 33번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도록 자 11세 소년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11세 소년이나 따라서 이 11세의 촉법 소년이건 그리고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할 대상은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이지 범죄 소년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왜? 범죄 소년은 검사 선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했어요. 다음 니은 사건 본인인 소년이 보호자를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또는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니을 보시면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을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서 소년분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움에 있어서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알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고지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점. 그래서 이것은 이 규정은 불처분 결정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바꿔도 맞는 내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응용 지문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4번도 다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소년범죄자와 성인범죄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교도소이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은 해당되지 않죠. 자, 그래서 성인범죄자까지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 교도소에서는 분개해가지고 성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리해서 수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 교도소에는 전문적으로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는 교도소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이것은 바로 우범 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범 소년. 그리고 C에 있어서 송치받은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사 심리하여 최종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그 기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그 기관 하게 되면 형사법원 아니고 소년원도 아니고 당연히 소년부 법원이죠. 그래서 이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소년원이지만 보호처분을 행하는 기관은 이 법원 소년부다 하는 거, 그런 점도 좀 주의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사례형 문제 35번 응용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6번에 있어서 이것도 이미 익숙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X 이렇게 하면서 분량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교재가 나왔으니까 강조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문제 풀지 않고 강의를 먼저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강의 듣기 전에 이 7급은 25문항씩
9급은 20문항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최소한 15분 안에 웬만하면 10분 안에 이렇게 푸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거 지켜나가도록 하세요. 지금 이 시험 준비만큼 나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 이런 내가 사소한 것처럼 강조하지만은 그런 것을 지킨 사람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것을 그냥 미루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한 사람하고 합격한 사람은 완전 지옥과 천당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숨 같은 거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태풍처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나비 효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만큼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2번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통고처분이죠. 그래서 통고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장이나 복리시설의 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그렇지. 여러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차 여러분들은 보호관찰소장님도 되실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소의 장도 이렇게 통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통고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적 규정이죠. 통고할 수 있다. 자,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7번에 있어서도 왜 4번이가 틀렸는지,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그 결정으로서 역시 앞에서 다뤘던 내용, 소년 분류심사원에는 최장기간이 2년이지만 병원이나 보호자 위탁은 최장기간이 6개월이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그 반복되는 선지도 있는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되풀이해서 똑같은 선지로 출제된 경우도 뭐 약 20 내지 3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시험 준비는 반복 훈련이니까 그렇게 딱딱 풀기는 하되, 다만 다음 복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선지들은 계속해서 엑스표해 가지고 삭제를 해 나가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 뭐 조사제도. 자, 이것도 지금 그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하나 가지고 한 문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련시켜서 문제를 출제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 16년 기출문제지만은 지금 그 내년 시험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출제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항상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냥 뭐 키워드라든가 머리 글자 암기법 가지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함정 패턴까지 좀 파악하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반복 계속 이렇게 익혀나가게 되면은 95점 이상 득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운명적으로 오히려 95점 내지 100점 맞아가지고 내년 시험에 확실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대를 가지면서 좀 즐겁게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1번은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그리고 소년 원장, 소년 분류심사 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 규정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판결전 조사와 관련해서 법원은 조사 요구하려면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조사 요구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판결전 조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조사 요구 대상 기관,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소년 분류심사관은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일을 지정하여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동행영장 발부할 수 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동행영장 발부할 수 없는 거죠. 보호자라면은 동행영장 발부할 수 있다 해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선지 내용 공부할 때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틀려 있는지, 왜 그 선지는 확실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법원은 소년 형사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것이 바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결 전 조사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그 법원이죠. 법원, 검사가 아니라 법원은 소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사연의 처우인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법률 등에 있어서는 치료감호법에 있어서는 치료 명령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판결전 조사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판결전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뿐만 아니라 치료감호법이라든가 다른 법률 규정까지도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 법원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런 사연에서 집행하는 그런 처분들이에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그리고 이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치료명령, 그리고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뭐가 있어요. 수강명령하고 비슷한 이수명령도 여기 해당이 되죠. 이수명령도 이렇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법원의 그 조사 요구 있으면 무조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이 판결 조사 규정은 모두가 다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검사의 이 경우에도 조사는 요구할 수 있다지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조사 요구는 무조건 뭐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면 X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수용기관의 장에는 소년원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년원장은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단기 소년원 송치 구호처분이죠. 단기 소년원 송치는. 그래서 이렇게 신상조사를 보내가지고 환경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호처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8호는 해당되지 않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그리고 7호 소년 의료시설, 이제는 이 소년 의료시설 이것이 어떻게 용어가 바뀌었죠? 그렇지, 의료 재활소년원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개정된 내용으로 하면은 의료 재활소년원 위탁받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뢰해야 한다죠. 그래서 이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이에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보호관찰법 규정이고 1번과 2번만 소년법 규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종합적인 문제들 항상 대비 잘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9번도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40번에 있어서도 이 임시조치 18조 그 숫자까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임시조치 세 가지 종류, 보호자나 이 적당한 자의 위탁, 그리고 병원 요양소 위탁,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조치, 그리고 나번에 있어서 소년판사는 동행 등 소년 성취 결정을 위해서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 도착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24시간 기억을 해야죠. 다음에 임시조치, 그리고 또 이 48시간은 소년부 법원이 없는 그런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이죠. 그래서 그 24시간하고 48시간 거기에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답안의 내용, 임시조치 기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1번에 있어서 41번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얘는 반드시 이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야 된다. 국선자가 붙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가 아니지만은 이 가난해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거 사유에 해당했다면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도 선정할 수 있다죠. 거기서는 선정할 수 있다지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래서 이 국선 보조인 규정 제17조의 2 확실하게 그 2항 이렇게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소년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조인을 선정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 없이도 직권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소년 판사는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응용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상해서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42번 1번 형사사건이죠. 소년법에 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보다도 소년법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할 사건은 촉법소년 사건과 우범소년 사건이지 범죄소년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바로바로 무의식적으로라도 딱딱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조사 심리한 결과 발견된 경우죠. 금고 이상의 범죄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검사에게 송치한다지 앞에서처럼 이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 지방법원에 대응한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그냥 이 직구들 없애고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다뤄왔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함정 형태는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43번 여기 위탁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었죠. 방금 전에 봤던 제17조 2 규정 상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그랬는데 소년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동의 받는 게 아니다 했죠. 그래서 2번 이것도 보호사건 규정하고 형사사건 규정을 지금 종합적으로 출제한 거예요. 이것은 2번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규정이죠. 그리고 이 조건부 기소유예 이것은 다이버전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이버전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소년법 규정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3번 소년판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진술할 기회를 취하지만은 그런 것 법정 대리인 등의 진술로 심리 절차가 현장에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해도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확실하게 알아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법원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했으나 이것이 법원 송치 사건이죠. 그래서 19세 이상인 것이 발견될 때는 법원에서 송치한 사건은 그 해당 법원으로 보내야 되고, 검사가 이렇게 송치한 사건, 이 19세가 넘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검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법원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이렇게 거꾸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그 사유, 그래서 검사가 보낸 송치한 사건인데 19세 이상인 경우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아까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검사가 이렇게 송치한 사건이 소년부 법원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금고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지 송치해야 한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송검 사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44번 사례형 문제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45번 이것도 이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나오면은 여기 소년법상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기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 명령은 500시간 이내이고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였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뭐하고 또 연결시켰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구분 없이 몇 시간 이내? 200시간 이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3번 장기보호관찰 처분이나 인지 아니면 장기 소년 송치 처분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그리고 장기보호관찰 할 때 또는 뭐 단기 보호관찰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게 경미한 함정이야. 웬만큼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이런 문제 출제하게 되면 오답률이 90% 넘어요. 자, 그래서 이 장기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이것은 1년 이내이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해야 돼.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버리면 어때? 장기 보호관찰 처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이죠. 2년 이내로 이렇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이렇게 최장 1년 동안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사회봉사 14세 이상이 있고 수강명령 12세 이상이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쯤이면 다 X가 나가야 돼. 그래서 짝짝 지어나갈 필요가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6번에 있어서도 기억, 이것은 별표 하나 하세요.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문소년을 발견할 때 살며시 이렇게 함정 유도했죠. 검사를 거쳐. 무슨 검사를 거쳐요?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직접이라는 거 문구가 강조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미움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별표 2개 하시고,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본인 보호자, 보호자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할 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항고 절차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항고 대상 법원은 합의부 법원이죠. 합의부. 그리고 항고장 제출은 원심 소년부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항고장 제출 대상 법원하고 그리고 항고 대상 법원을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건 출제가 잘 되죠.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됐고, 항고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형사사건 절차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했을 때 이렇게 개수형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개수형 문제,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이 틀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개수형 문제
그래서 이 교재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수형 문제도 종종 만들어서 출제를 해놨어요. 47번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숫자 보호자 보호복지시설의 위탁 이것이 1호 처분이죠.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의 위탁도 역시 6개월이고 한 번에 안에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니까 12월까지죠. 그 다음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즉 6호 처분도 역시 이 내용하고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예를 들었던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7호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처분. 이것은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했어요. 신청이 없어도 그 세 가지 보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처분들이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년법상의 이 보호처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호처분 같이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별표 4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보호처분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암기해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49번 기간 연장. 자, 이 함께 병합할 수 없는 처분하고 연장할 수 없는 처분 중에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그렇지,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상기했듯이 원칙적인 그 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했죠. 그러나 이 7호 소년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이것은 다른 보호 처분하고는 함께 부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병과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처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으로 딱 기억하자고 그랬지.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처분은 연장은 인정되지만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 그리고 단기자가 들어가면은 연장 불가예요. 단기의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소년 송치도 연장이 인정되지 않고, 이 단기 보관찰, 이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단기로 보관찰하는 거니까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단기 보관찰은 연장할 수 없고 장기 보관찰만 여러분들의 보관찰님의 신청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장기 보관찰은. 그래서 장기 보관찰하고 단기 보관찰도 그런 점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그 구분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연상하면 돼. 단기자가 들어가면 연장 인정되지 않는다. 연장 불가하다. 그리고 니은에 있어서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7호 처분, 이것은 연장은 인정되지만 다른 보호 처분과 병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장기 소년원 송치도 당연히 소년원 송치는 세 가지 다 연장 불가해요. 연장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호자, 자원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이거 1호 처분이죠. 오늘은 50번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경 간부 시험이나 보직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장기 보관찰 연장할 수 있죠. 보관찰님의 신청에 따라서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아동복지시설, 이것이 6호 처분이죠.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고 1호 처분 직권 연장 가능하고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연장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거 문제로 출제됐을 때 혹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뭐 3번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석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자.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